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이유로 치아 문제를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치아 건강이 나빠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음식 드실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고 또 칫솔질을 할 때도 고통스럽죠. 미리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치주 질환 등으로 인해서 치아를 상실하기도 하는데요. 씹는 게 힘들어지고 치열의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얼마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세 유펜치과 곽기태 원장님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치아를 상실했을 때 치료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는 환자의 구강 및 건강 상태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점도 많은데요. 치과 의사 곽기태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임플란트는 치료 기간도 길고 또 통증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실제로 걸리는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이고 통증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 임플란트 수술은 뼈에 하는 수술입니다. 연조직에 하는 수식은 2일 내지 3일이 지나면 통증이 사라지고 편해집니다. 하지만 뼈를 다루는 수식은 통증이 심합니다. 예를 들면 팔다리가 부러지면 기부스를 해서 움직이지 않게 하고 통증을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아물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치과 임플란트도 이와 비슷합니다. 염증이 있는 경우에 염증에 관여하는 물질들이 있어 통증을 유발하고 잇몸도 붓게 합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빨리 끝난다면 염증에 관련된 물질 분비도 줄일 수 있고 출혈도 줄인다면 통증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우리가 지혈을 위해 꺼즈를 물려드립니다. 근데 요즘에는 휴대폰을 많이 갖고 다니기 때문에 통화도 많이 하고 꺼즈를 잘 물지 않게 되면 지혈도 안 되고 그 물질들이 많이 나와서 붓기도 많이 야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멍까지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 약 처방과 함께 진통제를 추가적으로 드려서 통증도 컨트롤하고 지혈도 잘 되게 컨트롤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무엇보다 궁금할 것 같습니다. 먼저 잇몸을 열고 임플란트가 심겨질 위치를 정합니다. 이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보철물이 올라갔을 때 인접치의 관계, 그다음에 음식물 끼지 않게 컨택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위치를 선정하고 그 골을 삭제합니다. 골을 삭제한 다음에 임플란트 심게 되는데 이때는 심겨질 임플란트보다 작게 골을 삭제하고 물리적으로 결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보철물을 연결하는 것은 어렵고 이 임플란트하고 뼈 사이에 서로 골이 붙도록 골 유착능을 완성되기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환자의 해박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있다거나 뭐 왜소하다거나 낫거나 그러면 추가적으로 뼈 이식을 동반하기도 하고 바로 발치하고 식립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또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치아를 발치하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한 번에 수술을 하면 좀 안 좋은 부분이 많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바로 발치하면서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면 저는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네. 임플란트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치조골입니다. 이 치조골은 치아를 지지해주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치아를 상실하면 이 치조골의 기능도 없어지기 때문에 녹아서 없어집니다. 수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치조골이 있느냐 하고 이 치조골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혈액이 공급이 원활한가를 먼저 파악합니다. 그래서 먼저 치조골에 혈액을 공급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골막, 잇몸 안쪽에 있는 골막하고 뼈 안에 있는 골수 부분, 그다음에 치아하고 뼈 사이에 있는 치주 인대입니다. 그래서 치아를 발치하고 나면 치아 뿌리하고 치조골 사이에 있던 인대들은
좋은 혈액 공급원이 됩니다. 혈액이 잘 공급된다는 것은 암울기가 잘 이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하고 난 다음에 잔존 치조골이 좋거나 초기 고정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바로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염증이 심하고 고름 나는데도 가능합니까? 라고 환자분께서 다시 여쭤보십니다. 우리가 염증이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는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면역 반응에 주로 이용하는 매개체는 혈액과 혈관입니다. 그래서 발치와 동시에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나면 혈액이 많이 공급되는 위치가 됩니다. 이럴 때에는 잔존골 상태가 좋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도 초기 고정,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만 잘 된다 그러면 뼈 이식을 동반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료인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런 거를 못 하시는 분한테는 아마 발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시죠라고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경우에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염증이 있다거나 한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혈액을 많이 보냅니다. 혈액을 보낸다는 거는 혈관도 확장돼 있고 잇몸의 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에 봉합을 하게 되는데 봉합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약해진 잇몸을 위해서 찢어진다거나 아니면 봉합자가 풀린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넣었던 고리식재가 없어지기도 하고 상실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일정 기간은 조심하셔서 이 봉합자가 풀린다거나 잇몸이 찢어지는 걸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치아를 발치하고 여러 개의 임플란트 시술할 수 있는 것은 그 의료인이 실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발치를 하고요. 몇 달 정도 기다렸다가 하는 경우를 저는 봤는데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위 질문의 반대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을 확보할 수 없는 잔존골이라면 임플란트를 심지 않고 골 이식만 한 다음에 암흑기를 기다리고 나중에 심게 되는 게 이런 술식인데 이런 경우에는 잔존골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혈액 공급과 치유에 필요한 줄기세포가 잔존 치조골 부분에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땅의 질기가 좋은 논이나 밭일수록 열매를 잘 맺듯이 그 건강한 치조골일수록 뼈 이식도 잘 되고 아무는 것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다렸다가 수술하는지는 그 수술을 하는 의료진의 판단에 맡겨서 하는 것이 맞고요. 또 이제 담배를 하신다거나 구강위생이 나쁜 분 같은 경우는 이런 골 재생을 위해서 흡연도 금해 주셔야 되고 자주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구강위생도 높여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상악 구치부 쪽에는 상악동이라는 해박적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치아를 발치하고 나면 여기는 그 잔존 치조골이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뺨 쪽에 구멍을 내서 치조골과 상악동 사이에 있는 얇은 막을 벌려서 그쪽에 뼈 이식을 하고 뼈 이식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골이 완전히 재생한 다음에 식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악동 거상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술식이 테크닉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전문 의료인을 택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임플란트가 치료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냥 고민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더군다나 우리 문화는 굉장히 빨리빨리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임플란트 보철물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임플란트와 뼈 사이가 완전히 붙는 결합, 이거를 이제 골 유착능이라고 하는데 이 골 유착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아무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상악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 걸리고 하악의 경우에는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하지만 치조골은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이런 골 유착능을 이루기 위해서는 치유할 수 있는 아무는 염증이라고 할게요. 아무는 염증이 일어납니다. 이를 설명드리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mm짜리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4mm의 골을 드릴로 파서 형성을 한 다음에 5mm짜리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물질적 결합 형태가 영구히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있는 조직이라고 했으니까 임플란트가 포린 바디,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개월 정도는 뼈가 녹아나가는 겁니다. 여기에도 이상 반응이 없다거나 고름이라든가 나쁜 게 안 생기면 다시 한 달 후부터는 다시 뼈가 자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간이 있고 처음에는 약한 골 유착능, 그러니까 결합 관계가 성립되고 기간이 지나감에 따라 더 단단한 결합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간이 필요하려면 상하게는 6개월, 하하게는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치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임플란트 표면을 특수 처리한다거나 좋은 재질을 쓴다 그러면 한 달 내지 2달 정도는 이 기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영구적인지 아니면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이제 수술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비례적으로 영구적이거나 수명이 길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강위생을 잘 유지하고 검진 잘 받고 관리한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혹 이제 이런 임플란트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임플란트는 건강하고 좋은데 상부 구조물이 깨진다거나 문제 생기면 그 상부 구조물만 교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저 자연치는 이제 발치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임플란트를 심었는데도 자연치처럼 이렇게 발치가 가능합니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이제 심었는데 사용 중에 이제 임플란트 사이로 음식물이 많이 끼는 게 진짜 많습니다. 이게 좀 흔한 임상 사례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으로 생깁니다. 그럼 뼈가 녹겠죠. 뼈가 녹게 되면 녹은 뼈 깊이만큼 음식물이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냄새도 나고 고름도 나오고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던 그 치조골의 상태가 어떤지가 또 중요합니다. 이제 상태가 좋다 그러면 빼낸 임플란트보다 더 큰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염증이 많고 문제가 많았다 그러면 식립은 이제 고사하고 뼈 이식을 하게 되는데 이 뼈 이식은 원래의 높이라든가 폭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건 기존의 회복적 위치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뼈 이식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식립은 못하고 뼈 이식만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임플란트는 건강한데 이제 원래 치아 위치가 아니고 좀 뒤쪽으로 심겼다거나 뭐 옆으로 이제 휘어서 심었다 그러면 그 밑으로 음식물 또 끼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제발 더 음식물 좀 안 끼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이제 이유로 오시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좋은 건강한 임플란트라도 제거를 하고 원위치 다시 고쳐서 이제 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뼈 이식은 뭐 꼭 해야 됩니까? 임플란트 할 때요?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근데 이거를 꼭 이식이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이제 치아를 잡아주는 뼈를 치조골이라고 했습니다. 이 치조골은 치아를 잡아주는 게 기능인데 이 치조골이 이제 치아가 없고 나게 되면 이 치조골의 기능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기능이 없는 이 치조골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이도 줄어들고 폭도 이제 얇아지겠죠. 근데 이런 이제 상당 기간이 흐른 다음에 오셔서 저 임플란트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라는 거는 임플란트 주위에 2mm 이상 뼈가 둘러싸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만큼 뼈가 없다 그러면 뼈를 바로 심어서 임플란트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상실하고 뭐 몇 개월 있다 가서 하는 경우는 큰 문제는 안 되지만 빼주고 난 다음에는 뼈도 없고 뭐 치아도 이렇게 기울어지고 상대 합치도 내려오고 그런다면 그런 것들을 원래로 다 만들어 상태에서 하게 되고 뼈 이식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네, 결국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네. 임플란트 보철물도 교체 가능한 거죠? 그럼요. 그 보철물과 자연치 사이 아니면 보철물과 보철물 사이에 넓어진 경우라든가 뭐 깨진 경우가 있다 그러면 다시 새 걸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시술한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동족의 임플란트를 취급하는 치과 병원을 이용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A 자동차 만드는 회사 자동차를 A 정비사한테 가서 의뢰해야지 A 자동차를 B 정비회사 가서
이거 고쳐주세요 그러면 아마 그런 뭐 부품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기구 문제에 있어서 그런 실수를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비라든가 기구를 쓰는 병원에 가서 의뢰하셔야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나 당뇨병 네. 뭐 이런 이 환자들도 가능한가요? 근데 골다공증이 있다 해서 임플란트 불가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생 동안 뼈는 만들어지고 녹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제 반복되는 거 있는데 이 골다공증은 이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이 됩니다. 뼈의 양도 감소하고 강도도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턱뼈도 뼈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의 영향을 받습니다. 골다공증에서 임플란트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 먹는 약이 그 임플란트를 하고 난 다음에 치유되는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골다공증을 치료한 약물은 뼈를 생성하고 흡수하는 것을 억제하는 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잇몸과 뼈가 잘 안 울지 않게 유도됩니다.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을 먹고 계신 분들은 치과 치료 시에 주의가 필요하고 꼭 치과에 알려서 나는 약을 먹고 있으니까 이런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고 대처약을 받는다거나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주는 골다공증이라면 3 내지 6개월 정도 약을 끊는다거나 아니면 영향이 없는 대처약으로 바꿔서 한다면 수술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우리 예전에는 임플란트라고 하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에게나 해당하는 걸로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주변에 보면 막 30대 때도 맞아요. 받고 그렇더라고요. 이 임플란트를 받는데 나이 제한은 없나요? 성장기 나이에 있는 분들은 임플란트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기라는 건 키도 크게 되고 악골도 커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뼈 성장이 계속해서 이렇기 때문에 바로 성장기에는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기 환자한테 임플란트를 심게 된다 그러면 임플란트 한 부분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악골은 크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고3 이후에 여자의 같은 고2 이후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더 자세한 거는 치과에 대하면서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반대로 고령층의 경우는 또 수술 후에 또 부작용도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좀 많이들 고민할 것 같은데 고령층 어떤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먼저 고령층에 뭐 전신질환도 없고 약 먹는 것도 없고 건강하신 분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신질환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선이고요. 전신질환이 있다 그러면 협조를 통해서 문제점이 될 만한 거 다 제거합니다. 그 중요한 건 또 이제 구강 내 잔정골 상태가 어떤지, 환자가 뭐가 필요하고 환자의 경제적 상태가 어떤지 맞춰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 상태는 요즘에 좋은 치료법이라든가 건강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신 건강에 따라서 무리한 치료는 피하고 적절한 치료 기간이라든가 적절한 제품 사용해서 최상의 결과를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어르신 분들은 이제 치료가 수술을 하고 최종 이제 보철모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과정 동에 그 음식 섭취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시고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때 이제 많이 몸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잘 관리한다 그러면 결과는 참 좋게 나올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좀 기간은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관리 방법에 따라서 임플란트가 영구적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올바른 임플란트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스케일링하고 하시는 게 중요한데 특히 임플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구강 회복적 구조가 자연치 구조하고 좀 틀려서 더 세심하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에 어떻게 관리냐에 따라서 임플란트 수명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습니다. 자연치는 신경이 있어서 뭐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아픈 것도 말 수 있는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리를 안 한다면 그 사이에 치주 질환이 이원될 수가 있고 뭐 염증 통해서 문제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 통증이 없어서 그냥 관거하고 치과를 내원하지 않고 문제를 상당히 악화시킨 다음에 오는 분이 굉장히 계십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받아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원마다 틀리거나 그 수술하신 의료인에 따라 틀리는데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병원 내원해서 검사하셔야 되고요. 문제가 뭐냐면 임플란트 하방 쪽으로 음식물이 낄 때는 이거는 칫솔로 이제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보철물을 분리를 해내서 염증 제거하고 다시 그 보철물을 끼워드리는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내원하셔가지고 정기 검진 받으셔야 되고요. 자연 치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음식을 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간 시술이라든가 치실 사용에서 제거도 중요하고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치아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치과 의사 곽기태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비만 유병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업도 뭐 집에서 받게 되고 재택근무도 또 많이 늘어나고 외출도 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과 만나는 일이 줄면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신체 활동이 우리 몸과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고요. 기분 전환도 하고 건강도 챙길 겸 가벼운 운동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임플란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 그 밖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